이번 책은 부의 진리입니다. 지은이는 이영주입니다. 저에게 이 책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낱낱이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은 책이었고요. 또한 막연했던 것들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져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책의 그 프롤로그에서 먼저 보면요. 먼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자본주의는 돈이 전부인 세상이다. 돈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논쟁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실한 것은 이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돈이 주인인 사회에서 돈을 가지려면 돈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를 알아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혹시 아직까지도 자녀에게 돈을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기 바란다. 자본주의가 좋아서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워야만 한다. 또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 책을 꼭 읽기 바란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진리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자본주의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자본주의 시대 부의 진리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롤로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때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요. 어떤 속 시원한 그런 어떤 결론을 가르쳐 준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한 것에 대해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저자의 답은요. 그 장기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평생 투자할 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 팔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여기며 평생 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오랫동안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조기에 원하는 수익을 달성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투자 수익을 내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관계없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묻어두겠다는 마음가짐. 그래서 이 장기 투자라는 말은 평생 팔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여기며 평생 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팔지에 대한 대답도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건데요. 결국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돈이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손실이 나면 불안한 사람들, 또 노후 자금을 늘리기 위해 이 초조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장기로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기 마련이고 반면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니까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되려면 평생 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평생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산 투자와 이 집중 투자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이 이영주 저자의 견해에 저는 솔깃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10년간만 봐서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치만 이 앞으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들의 운명이 갈렸다는 겁니다. 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기준은요, 더 이상 기술력이 아니라 이제는 자본력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만 가진 기업들은 작은 위기에도 힘들어하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축적한 기업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견고히 성장해 나가고요. 오히려 위기가 닥치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서 기술력을 갖춘 이 알짜 회사들을 M&A하여 쓸어 담는다는 거죠. 이러한 이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은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고요. 이 과거에 분산 투자를 했던 이유는 대기업조차도 부도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기술력이 있어도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면 망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의 대기업은 다르다는 거죠.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은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힘이 아닌 자본의 힘으로요. 자, 계속요. 이 저자의 글을 좀 더 따라가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자본을 가진 기업만 따라가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 같잖아요. 이 저자가 재테크 강의를 다니면서요. 그럼 뭘 사야 하냐는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투자의 성패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과거에는 그 무엇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이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그 무엇의 범위가 점점 더 좁혀지고요. 선명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무엇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이 부익부 빈익분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이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빈이 아니라 부익부라는 거죠. 부익부 중에서도요. 가장 앞선 기업에 투자할수록 더 유리해지는데 그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 잘 모르니까 나눠서 투자할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은요. 대한민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더 우량한지 되뇌어 볼 필요가 없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건데요. 자, 코스피 상위 이 10개 기업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표가요. 이게 2020년 12월 30일 기준인데요. 이 시가총액 10위까지를 보면 1위인 삼성전자가 24.42%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전체 이 주식시장의 24%를 차지하니까 2020년 초에는요. 30%를 넘어서서 시가총액 그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뻔도 했대요.
약 40,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자, 2017년 이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비중은요. 전체 주식시장의 대략 25%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러면 전체 그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당시 160% 올랐었고요. 같은 기간 전체 주식시장은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식시장 상승률 40% 중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표의 계산을 보면요. 그 나머지 기업들을 이 X값으로 놓은 거거든요. 이랬을 때 답은요. 제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은요.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4명의 학생 중 이 3명의 학생이 빵점인데 한 명이 160점을 맞으면 전체 평균은 40점이 되고요. 즉 같은 기간 다른 종목들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고 오로지 삼성전자 한 종목이 160% 오른 덕택에 전체 주가가 40% 상승했다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 혼자서 주가 지수를 전부 올려놓은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사실은요. 이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익률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요.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 일부를 제외한 여타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모두 함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만 어렵다는 겁니다. 부익 부가 강조되고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1등의 삼성전자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얘기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서울 이 강남부터 시골촌까지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분산해서 사는 것이 좋을까? 강남 부동산 하나만 사면 좋을까?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신봉했던 지난 10년간의 결론이 바로 분산 투자를 투자하는 것보다 1등 주식 강남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자산 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분산 투자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이 기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좋든 싫든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할 거라면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라고 해서 위험해지지는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어떻게 주냐면요. 이 삼성전자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 시나리오를 펼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답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 2016년 먼저 9월 그때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이 배터리 그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화재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 곡선을 이었고요. 또 그 2017년 그 유명한 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를 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옥고를 치를 때요. 그 회사 대표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경영 공백이 생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요. 그때요. 그 2017년 말에 그러니까 280만 원까지 급등했고요. 자, 이런 걸 볼 때 일반 회사라면 대표가 구속되어 회사의 존망이 걸린 상황이겠지만 삼성전자는 대표의 구속이 회사의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성장을 결정하는데 기술력과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자본력, 현금력이라는 거죠. 이 2020년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은 100조 원이 넘고요. 해마다 순이익이 달라지긴 하지만 매년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금이 많다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M&A,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글은요. 자본력을 바탕으로 매년 수십 개의 회사를 M&A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이게 다 구글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글이 산 것이고요. 이 오죽하면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 회사들의 목표가 기술을 개발해서 구글의 이 M&A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더더욱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더 이상 기술력, 경영력에 좌우될 필요가 없고 바로 이 기술력, 경영력이 있는 회사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이 있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요. 이 자본주의의 이 속성을 이렇게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사실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연금으로 삼성전자를 사서 묻어두면 될까요? 그런데 답은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가 했듯이 주식, 이 연금이나 이런 이야기, 이런 걸로 다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요. 묻어두고 없어도 될 돈, 한마디로 그런 돈으로 주식은 투자하라는 겁니다. 연금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 채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은 한마디로 황금이 탐나서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요. 평생 일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부자는 돈의 가치를 담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가요. 이 재무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제가 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5만 원이 되었고 지금 팔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하는 이런 답이요. 이때 답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파세요. 팔아서 번 수익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한번 다녀오세요. 먼 훗날 삶을 정리하실 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걸 기억할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한 걸 기억할까요? 수익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그동안 번 수익을 추억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요. 수익은 사라지지만 추억은 평생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곳에 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셨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수익을 많이 냈지. 사후의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요. 할아버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늙어서도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분이셨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진정한 돈의 주인은 돈의 가치를 담는다는 거죠. 돈의 가치를 담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돈의 수익을 더하면 금융이 되고 금융의 가치를 더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진리라는 겁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